이 사건 겉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보입니다. 필리핀에 있던 한국인 마약 사범이 한국으로 송환됐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출발부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송환은 경찰이 해외에서 체포해서 데려온 사건은 아닌데요. 대통령이 직접 요청해서 성사된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에게 신병 인도 요청을 했고 그 결과 약 3주 만에 송환이 이루어졌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인 범죄자 송환은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양국의 법적 판단도 필요하고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과정이 아니라 정상간 요청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잡힌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데려온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이 생깁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데려왔을까?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이 인물이 어떤 상태였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박광렬은 이미 필리핀에서 살인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요. 이 말은 원칙적으로는 그 형을 다 살기 전까지는 한국으로 데려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임시 인도라는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임시 인도라는 건 완전히 신병이 넘어온 게 아니라 한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뒤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즉 일반적인 송환이 아니라 특별한 합의를 통해서 데려온 건데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 사건은 잡힌 사건이 아니라 데려온 사건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이었을까? 이건 단순히 마약을 팔던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확인된 범죄 규모만 봐도 필로폰, 엑스터시 수천 정, 케타민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유통했고 시가로 수십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200명이 넘는 인물이 연결돼 있었고 그중 수십 명이 이미 구속됐는데요. 이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 유통 구조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운영됐습니다. 이 말은 곧 이 사람이 단순 판매자가 아니라 유통 구조의 중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미 감옥에 있었는데도 마약 유통이 계속 이어졌다는 점인데요.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내리면서 국내 공급을 유지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범죄자는 잡히면 끝나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잡혀있는 상태에서도 마약 유통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이건 유통 구조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서 전체를 조종하는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외 교도소에 있는 한 인물이 한국의 마약 시장 일부를 계속 통제하는 구조가 유지되는데요. 이건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니라 국내 치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직접 데려와서 구조를 끊을 것인지. 결국 선택한 건 직접 데려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요청이라는 방식이 동원됐고 임시 인도라는 절차로 송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검거가 아니라 범죄와 조직의 핵심을 직접 가져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니야? 하지만 이건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진 건 돈이 아니라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연결되어 있는지, 유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내 라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가 전부 이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밝혀지느냐, 여기서 사건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정리하면 이 사건은 단순히 범죄자 한 명을 잡아온 사건이 아니라 유통 구조의 중심을 한국으로 끌어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금부터 진행되는 수사에 달려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검거가 아니라 유통 구조의 중심을 데려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마약 유통을 예전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누가 직접 만나서 거래하고 현금 주고받고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직접 움직이는 구조,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온라인 기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텔레그램인데요. 텔레그램 구조를 이해해야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커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기본적으로 익명성이 강합니다. 전화번호를 숨길 수 있고 대화 내용이 자동 삭제되거나 또는 추적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마약 유통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물건과 사람이 같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정보만 움직입니다. 구조를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판매자가 텔레그램 채널을 만듭니다.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상품 목록과 가격을 공지합니다. 구매자는 메시지를 보내서 주문을 하는데요. 대금은 계좌나 가상자산으로 송금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직접 만나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장소에 물건을 숨겨놓고 그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급격히 줄어드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약 유통이 급격히 확장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 명이 하루에 몇 건 거래하는 게 한계였는데 지금은 채널 하나로 수십 명, 수백 명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조직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박광렬 같은 인물의 역할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단순 판매자가 아닙니다. 이런 텔레그램 채널을 여러 개 운영하거나 하위 판매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직접 소매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도매 구조를 전체적으로 쥐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200명이 넘는 인물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한 사람이 다 직접 거래해서 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중간에 여러 단계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걸 단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상위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그걸 중간 유통자들에게 나눠주고 중간 유통자들은 다시 하위 판매자들에게 넘기고 하위 판매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는요,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물량과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박광렬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물건을 팔던 사람이 아니라 이 구조의 중심에서 전체의 흐름을 조정하던 위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었어도 전체 유통 구조가 계속 돌아갔던 거죠. 지시만 내려도 구조가 돌아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마약 시장이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커진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이제 핸드폰에 텔레그램만 깔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검색 몇 번이면 채널에 들어갈 수 있고 거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익명성입니다. 얼굴을 안 보고 거래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장벽이 낮아지는데요. 이게 신규 수요를 크게 늘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유통 속도입니다. 과거에는 물건이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지금은 주문부터 전달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마약 시장 자체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 중 하나가 이번에 한국으로 송환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200명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공범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유통 네트워크의 크기를 말합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이미 단일 조직이 아니라 여러 그룹이 연결된 형태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 하나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수사가 확장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구조를 보면 이 사건이 단순 검거로 끝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유는 명확한데요. 이미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유통망 단위로 연결된 사건이기 때문이죠. 먼저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 봐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압수된 물량보다 연결된 인물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사는 보통 세 방향으로 확장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위 유통자입니다. 일부는 이미 잡혔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인원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특히 텔레그램 기반의 구조에서는 하나의 채널이 폐쇄되더라도 다른 채널로 쉽게 이동하곤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단순히 한 번 잡는 걸로 끝낼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되는 구조인데요. 두 번째는 자금 흐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약은요, 결국 돈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하면 유통 구조보다 더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수백 명이 연결된 경우에는 단순 개인 계좌로는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계좌가 동원되고 차명 계좌나 대포 계좌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이 자금 흐름을 따라가면 단순 판매자뿐만 아니라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세 번째는 공급 라인입니다. 국내 유통이 아무리 커도 공급이 없으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건 해외 공급 라인이 존재한다는 의미겠지요. 이 부분은 국내 수사만으로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제 공조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수사의 방향은 대략 보입니다. 하위 유통자, 자금, 공급 라인, 이 세 축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이 실제로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입니다. 이건 두 가지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요, 확보된 증거입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가 많으면 연쇄적으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하나는요, 진술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변수입니다. 마약 조직은 기본적으로 침묵을 전제로 유지됩니다. 서로를 보호하지 않으면 조직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심 인물이 입을 열지 않으면 수사는 일정 수준에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입을 열면 연쇄적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임시 인도라는 구조 때문에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그 기간 안에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야 합니다. 이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이 되는 조건입니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강도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건이 나올 가능성도 높지요. 이미 연결된 인물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으로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사건으로 확장됩니다.